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중입니다. 병법사 제116부 가토의 위기, 울산 외성을 둘러싼 사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2월 24일 조선과 명의 동정군은 본격적으로 울산 외성 공성에 앞서가지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정리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 바로 근처에다가 야전 기지를 갖다 더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이전에 기습 공격을 가해가지고 울산 읍성을 탈환하고 야전 기지 하나를 격파를 했었는데 아직 그런 야전 기지들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정군은 울산 외성 동쪽 반구정과 성황당 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진영들을 일단 섬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동정군은 일본군이 태화강을 이용해서 외부하고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변에도 군을 배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예제동 마기는 부산 쪽에서 올지도 모르는 일본군의 지원을 막기 위해서 길목을 일단 차단을 해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울산 외성에 대한 포위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본격적인 공성이 시작되자 명예 유격장 모국기가 절강병 3,000명을 이끌고 울산 외성의 서북쪽 외곽 진지의 이중성책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성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목책을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고, 이 기세를 몰아서 명예 유격장 진인이, 여기서 말하는 진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순신하고 같이 바다에서 싸웠던 그 진인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명예 유격장 진인은 울산 외성으로 쇄도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갑자기 전쟁을 총괄 지휘하던 경리 양호, 당시 이제 경리 양호가 현장에 직접 와 있었는데 양호가 갑작스럽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공성전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고 동정군은 참수 661급 포로 4명을 획득하면서 상당한 전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군수품들을 노획하고 일본군이 주둔지에 쌓아두었던 양곡들을 소각을 했다라는 거죠. 경리 양호가 철군 명령을 내린 표면적인 이유는 계속된 전투로 병마가 필요하니까 일단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일 제대로 밀어붙이자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가 좋고 기세가 한참 올랐는데 그럼 원래 병법의 기본적인 원리로 따르자면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성을 일거에 함락시키는 것이 원래는 정석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끊고서 내일 다시 하자.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실상은 이여미하고 친분이 있었던 경리 양호가 이여미는 이 사람은 이제 이여성 가문의 북군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북군하고 남군하고. 근데 지금 이 울산 외성 공략전에서 남군들이 계속 이제 전과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여미하고 친분이 있었던 경리 양호가 북군이 아닌 남군이 지나치게 공을 세우는 것을 좀 시기에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내린 조처가 아니었냐, 그런 의혹이 있어요. 아무튼 동정군은 공성 첫날의 기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일단 공격을 중단을 했고 이것은 뒤에 이어서 계속 벌어질 지리한 공성전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12월 25일 동정군은 사방에서 성을 포위한 채 울산 외성을 향해 맹렬한 공세를 퍼붓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유명한 울산 외성 전투도인데 이게 병풍도죠. 병풍이 그려진 그림인데 정말 울산 외성이 아주 외롭게 고립돼가지고 사방에 새까맣게 조명연합군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죠. 동정군은 우선 화포로 일본군의 방어진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병력을 교대시켜가며 7차례에 걸쳐서 성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일본군 역시 악착같이 저항을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외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외성 특유의 방어력에 막혀가지고 동정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치열한 접전 끝에 심지어 명예 유격장이었던 진인, 전날 이제 꽤 큰 화력을 보여줬던 장군이었죠. 명예 유격장 진인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동정군은 일단 이날의 공성을 마무리하고 군을 물리게 되었다는 거죠. 12월 26일 명예 경리 양호는 명군이 그동안 계속 전투를 치르느라고 필요가 많이 쌓였으니까 이번에는 조선군이 단독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명군에게는 휴식을 부과하는 한편 조선군이 선봉이 서서 목책을 넘어가지고 울산 외성에 화공을 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저항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며 조선군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성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니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도원수 권율이 뒤처지는 조선군 두어 명을 본보기로 참수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독전을 하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조선군이 계속 밀어붙였는데, 사력을 다해서 공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상자를 낸 채 패퇴를 당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화공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리와 제독이 적의 속을 맞은편 봉우리에서 묵었고 각 병영의 군사와 말들은 다 야영하였으며 밤새도록 포를 쏘았습니다. 오늘 아침 또 남병과, 이 남병이 바로 이제 절강병 군사들이죠. 우리 아군들로 하여금 톡으로 공격하여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 들어가려 하였으나 청정이 현재 그 속에 있으면서 사면으로 흑담을 쌓았고 탄환이 비오듯 하여 사람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군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고 아군들도 사상자가 많았으며 진유격도 총탄에 맞아 할 수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격장이었던 진인이 이때 부상을 당하니까 일단 명군이 물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26일에는 인마를 쉬게 하고 하루의 양식을 방출하였으며 이어 도원수에게 전령을 보내어 아군들로 하여금 나무 방패와 마른 풀을 쥐고 성 아래로 진격하여 적의 진영을 태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예 경리 양호가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은 명군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고 조선군이 오늘은 메인 공격을 맡아가지고 한번 성에 화공을 가해봐라 하고 이렇게 작전 지침을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도원수 권율이 군을 이끌고서 출격을 하는데 이리하여 도원수 권율이 직접 진영에 나아가 독전하면서 영산 현감 전제와 출신 1인 군정 1명을 베어 조리 돌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에서 머뭇거리고서 뒤로 빠지는 병사들 몇 명을 참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무려 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율이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서 밀어붙인 거죠. 군병들이 감히 진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독전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날 공성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하 내용 보면은 그러나 적의 탄환이 비오듯 하여 사상자가 매우 많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진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공성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12월 27일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었지만 울산 외성의 상황 또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죠. 장기간 포위를 당한 데다가 애초에 가토 부대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다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비가 좀 덜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장기간 포위 공성전을 당하게 되니까 계속 일본군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27일 날에 때마침 비가 오고 안개가 짙게 끼니까 가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틈을 타가지고 연락선을 한 척 띄워가지고 태화강을 통해서 바다 쪽으로 탈출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그 연락선을 통해가지고 후방에 있는 본진에게 보내서 지금 이 울산 외성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더 지형군이 오도록 독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강변을 지키던 절강군에게 발각됐고 결국 절강군이 쏜 포에 맞아가지고 가토의 연락선은 격침을 당하고 말죠.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가토는 또 다른 수작을 부리기 시작해요. 자, 상황이 급해지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데 가토는 자신의 부장 한 사람을 성 밖으로 보내서 조선 측에 서신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신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 성의 성주인 가토는 울산 외성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서생포에 있다. 그리고 우리 주군인 가토가 조명연합군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하니까 조선에 대신 한 사람을 서생포로 보내서 가토와 협상을 하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토는 울산 외성에 이미 들어온 상태이긴 했는데 동정군의 관심을 서생포 쪽으로 돌려가지고 협상을 하는 척 시간을 좀 끌어서 동정군의 공세를 무디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방에 있는 지형군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좀 시간을 벌어보자. 그런 이제 속임수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동정군은
일본군의 포로들을 획득을 했고 또 이들을 신문한 결과 가토가 울산 외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약을 팔어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 넘어갈 리가 만무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당연히 여기서 응대를 하질 않고 다만 몇 차례에 걸친 공성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동정군은 여기서 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정면 공격은 좀 힘들 것 같다. 이걸로는 먹히지 않는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던 작전이 뭐였냐면은 울산 외성 자체가 고지대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성이다 보니까 저기는 식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급수로를 차단을 함으로써 식수를 끊어버리자라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군 장수 김응서가 병력을 이끌고 울산 외성 남쪽에 위치한 급수로를 차단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 작전은 상당히 주요해서 울산 외성의 일본군은 급수가 끊기자 어쩔 수 없이 매일 밤 목숨을 걸고 성 밖에 나가 결사대를 내보내가지고 물을 길어와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에 조선군 장수 김응서는 항해 부대를 이끌고 김응서가 유명한 항해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항해 부대들을 이끌고서 강 마을 우물가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일본군들을 급습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같은 동족끼리 싸우기는 건데 아무튼 이 작전으로 이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포로로 잡힌 일본군만 무려 100명이 넘어갈 정도로 당시 일본군의 급순환은 정말 심각한 사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힐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결사대를 보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포위되었던 마속하고 비슷한 형국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포로들을 통해서 성안의 전황을 파악한 동정군. 이대로 포위를 지속하게 된다면 반드시 외성이 함락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덕형과 권율이 치결했다. 당시 조선군은 도원수 권율이 지휘를 하고 있었고 이덕형은 적반서로 지금 현재 내려간 상태였어요. 27일 저녁부터 비가 밤새도록 개지 않고 내렸습니다. 경리와 제독이 도망쳐 나온 피로인 4명을 잡아 신문하였더니 성중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다. 외적들이 혹 불에 탄 쌀을 주워 먹기도 하고 밤에 비가 오자 호돛과 종이를 펴서 비에 적셔가지고 짜서 마시는 자가 많았다. 청정은 서생포를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긴다 했다. 그러니까 성안의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미 불에 탄 쌀을 갖다가 주워 먹을 정도였고 물이 없으니까 때마침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천이나 종이를 갖다가 받쳐가지고 그 빗물을 받아서 간신히 목을 적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결사들을 보내가지고 성 밖에 가서 물을 길어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은 가토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서생포를 버리고 울산 외성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고생이냐 하면서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본군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료의 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정군이 이 급수로 차단 작전을 써서 가토를 완전 코너에 몰아넣었는데 12월 28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양측 모두에게 변수가 될 만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27일 저녁 무렵부터 이제 발생했던 일인데 이날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감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온 천지가 얼어붙는 한파가 몰아닥쳤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울산 외성의 일본군은 급순환을 조금은 좀 해소를 했겠죠. 간신히 이제 목을 축일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급순환에 이어서 한파로 인한 동사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사기가 또다시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동정군한테만 플러스가 된 건 아니었어요. 동정군한테 당연히 마이너스도 적용이 됐는데 이날의 한파는 동정군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즉 극심한 한파로 인해서 동정군 내에서도 동사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성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적의 지원군 또한 걱정을 해야 될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날 하루 종일 내렸던 비는 성안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군뿐만 아니라 성 밖에서 공성을 해야 했던 동정군한테도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가 삼국지에서 보면은 조조가 합의성에 고립되었던 여포를 공략했을 때 그때가 한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성을 지키고 있던 여포군도 그 동장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지만 성 밖에 있는 조조군은 더 고생을 하는 거죠. 12월 29일 이번에도 조선군이 선봉에 서가지고 지난번에 실패했던 화공작전을 한 번 더 감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명군이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모든 화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총공세를 감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필 이날도 또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비가 연달아서 쏟아지게 된 건데, 이 바람에 조선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화공은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습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화기들이 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명군이 자랑하는 화포들도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서 동정군의 공세는 원래 나와야 된 위력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겨울이잖아요. 겨울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게 살얼음이 얼어버려가지고 성벽은 미끄러웠지, 극심한 한파로 인해서 공격 측도 계속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지, 그러면서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는데 그것이 뭐였냐?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서풍이 크게 불고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절병이 강가에서 수비하느라 고초가 극심합니다. 새벽 무렵에 경리가 신들에게 오늘 풍세가 좋으니 오늘 바람이 좀 세니까 뗄나무를 많이 준비해서 바람을 타서 불을 놓아 적의 소굴을 태워버리려고 한다 하고는, 자, 그러면서 이제 화공을 한 번 더 써보자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일본의 외성은 나무로 된 방어시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화공작전이 자꾸 나오게 된 거죠. 드디어 삼협의 병마와 아군에게 섭과 풀을 준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대대적인 화공작전을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이날도 또 비가 왔어요. 자,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 이어서 보면요. 오후에 남강에 있던 적선 26척이 물을 따라 올라와 외적의 토구가 마주 보이는 곳에 이르자 적장 한 사람이 졸기에 5에서 6인을 거느리고 성 밖에 나와서 배 위에 있는 외적을 불렀습니다. 중국군이 화포를 많이 쏘자 신시 말쯤에 적선이 물러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강에 적선 26척이 물을 따라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이거는 울산 외성에서 내보낸 배들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즉 뭘 말하는 거냐면은 외부에서 일본군의 지원군이 출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선발 부대였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발견했던 울산 외성의 가토 부대, 당장 연락을 취하려고 성 밖으로 나와서 연락 시도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동정군은 이게 서로 연락이 닿으면 곤란해지니까 화포를 쏴가지고 일단 일본군의 전함들을 쫓아내기는 했는데 이미 양측이 서로 나름 이제 교신을 주고받은 다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정군의 공성작전이 생각보다 잘 진척이 되지 않은 데다가 일본군 전함 26척이 나타나서 울산성이 보이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정군은 이것이 분명히 일본군의 지원 병력의 선발대라고 판단하고 성 안의 가토 부대가 이거 눈치챌 경우에는 피곤해진다. 그래서 서둘러 이제 총포로 쏴가지고 일본군 전함들은 물러나게 했지만 이미 성 안의 가토 부대는 이 광경을 목격을 함으로써 조만간 지원군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절망 가운데서 또 희망이 피어오르게 되면은 사람이 또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 이제 꼬여만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립무원에 빠진 울산 외성. 이제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은 울산 외성을 공격하는 동정군이 얼마나 더 과감한 공세를 퍼부어가지고 성을 함락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일본군이 얼마나 더 악착같이 버텨가지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냐, 그 싸움이 됐어요. 결국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의지와 체력을 갖고서 밀어붙일 것이냐, 그 싸움이 된 건데, 아무래도 여기서는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사람이 조금 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뚫리면 자기들은 몰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공격 측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이거 상황도 이거 좀 별로 좋지 않은데 일단 물러갔다 다시 올까. 실제로 삼국지에서도 합의를 포기하고 있었던 조조가 그런 말을 좀 몇 번 해요. 이거 그냥 포위망을 풀고서 일단 물러갔다 다시 오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순유를 비롯했던 참모들이 말려가지고 결국 끝까지 공성을 감행해서 여포를 괴멸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건데, 과연
그렇다면은 동정군도 이렇게 악착같이 몰아붙여가지고 가토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